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 케어 기반의 삶의 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만경 박사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 소개는 좀 간단하게 가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가볍게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좀 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아마 대부분 이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해서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 짐 캐리가 주연으로 했던 코미디 영화인데, 영화의 이제 큰 핵심은 이제 일이 좀 잘 안 되는 이 브루스가 계속 신에게 원망을 하다가 신이 찾아와가지고 잠깐 동안 어떤 전능한 어떤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전능한 능력을 받고 나서부터 일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저렇게 종이로 이 기도 내용들이 다닥다닥 방에 붙을 수 있게 했는데, 이 방이 차고 넘칠 정도로 양이 많다 보니까 얘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야후 말고 이제 야회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메일 서비스를 만들어서 디지털화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메일로 들어오는 기도 내용을 본인이 막 일일이 답변을 해주려다 보니까 빠르게 한 100개 정도 답변을 했더니 그 사이에 또 10만 개의 기도들이 막 쌓이니까 너무 귀찮아서 자동적으로 모든 기도 내용에 예스로 응답할 것이라는 자동화 솔루션을 탑재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모든 기도 내용이 예스라다 보니까 미국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돼버리게 되면서 서로 나눠 갖는 금액이 적어지고, 그래서 막 시위가 벌어지는 이런 좀 해프닝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오랜만에 갑자기 영화가 생각이 났던 건, 최근에 우리가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입장과 내지는 AI라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 좋은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무게감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고 있는 이제 암 환자 삶의 질 연구 측면에서는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이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예방적인 관리를 하고, 이후에 진단부터 치료, 회복, 그리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사실은 암 환자가 겪게 되는 굉장히 이 여정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스펙트럼 영역 안에서 환자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맥락과 경험들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인터뷰를 하면 대개 표현하시는 부분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그냥 무작정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디가 출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를 끝까지 들고만 가야 하는 챌린지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환자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은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도 영향을 받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영향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처해져 있는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도 이 삶의 질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굉장히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해결을 해주려면 이 복합적인 관계들을 계속 이해해 가면서 따라가야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정마다의 맥락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니즈들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암 환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케어의 테마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증상의 관리도 해줘야겠지만 심리적인 어려움도 해결을 해드려야 하고, 심지어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 직장을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까지도 이 영역 안에 포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앞서 타이틀에 있던 서포티브 케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암을 치료하는 영역 이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깜깜한 터널을 환자가 홀로 지나가야 하는 이 맥락에서 무언가 내비게이션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어떤 체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저희가 서포티브 케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서포티브 케어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첫 번째는 일단 그 환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따라서 필요로 한 리소스들을 적절하게 잘 골라내서 환자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달해주는 방식 측면에서 환자가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일상 환경에서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을 통한 상담의 영역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증상에 대한 컨트롤, 필요하면 약을 처방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지원들 혹은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의 연결이라든지 혹은 이제 필요한 정보나 자원들을 찾아서 내비게이션 해주는 역할 등등이 이제 해볼 수 있는 어떤 인터벤션들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채널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보통 모바일이나 웹 이런 형태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도 실제로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환자의 증상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알고 싶기 때문에 매 주마다 나가는 증상의 내용이 뭐 40개에서 뭐 많으면 60개 정도의 설문 문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마다 그 치료약에 따라서 경험하는 증상의 양상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너무 도움이 되지만 일부 환자들한테는 자기가 치료받는 동안에 내가 경험하는 증상은 딱 2개인데 왜 매주마다 60개의 증상에 대해서 나머지 58개는 없다라는 걸 왜 내가 자꾸 해야 하느냐라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이 진짜 필요한 도움이 생겨서 병원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전화 상담하면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늘 익숙한 클래식 음악을 한 1분 가까이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하고 또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또 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을 하다 보면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오피스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착신을 걸어놨는데 밤 11시 반에 환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두경부암 환자시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인데 통상 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딸꾹질이 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밤에 갑자기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무서워서 전화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전화했는데 병원은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 동의서, IRB의 동의서에 적혀 있는 그 맨 밑에 있는 전화번호라도 해보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지만 문제가 되시는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다라고 하고 다음 날에 이제 의료진을 통해서 상담이 나가도록 연결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인적 제한 때문에 환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가 어려운 게 여전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굉장히 표면적인 수준의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인 거죠. 약간 풍자적인 만화처럼 정말 그냥 환자를 정 가운데에 두고 케어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센터드 케어를 하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맥락에 기반해서 잘 하고 있느냐, 개인의 다양성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개개인이 이거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어베일러비티를 잘 고려하면서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해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저희 이제 연구팀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앰비규언트한 문제들을 좀 정확히 식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라지 랭귀지 모델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잘 정형화된 형태로 끄집어내려면 막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다 레이블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서 검증된 모델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잘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적절한 프롬프팅을 잘 만들어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이런 비정형화된 양식으로부터 환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증상명 자체를 정확하게 뽑아내면 그 증상명에 따라서 환자에게 필요한 설문 문항만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의 증상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에도 일단 증상명을 잘 분류해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겠지만 암종에 따라서 좀 특이적으로 나타내는 증상들에 대한 양상들도 실제로 저희가 그 추출한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정량적으로 좀 타당화된 모양새를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측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환자분들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도 뽑았을 때도 상당히 준수한 성능들을 잘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항상 환자분들이 진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의 버섯의 향연,
뭐 즙의 향연이거든요. 그래서 막 장어즙 먹어도 돼요, 무슨 즙 먹어도 돼요, 뭐 하시고 버섯하면 막 차가버섯, 상황버섯, 강황버섯, 그래서 온갖 버섯들의 막 향연인데 실제로 저희가 뽑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무언가 자기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보들을 요구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량화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정량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토대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컨트로버시한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연구에서는 충분히 답변의 성능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그게 환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연구자나 의료진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환자가 봤을 때는 난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디스코던스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실사용 환경 내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해 봄으로써 우리가 좀 마주할 수 있는 챌린지들이 뭐가 있는가를 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문제에 대한 포착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여전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환자의 의학적인 히스토리를 모르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슴이 아파요인데 이 환자분이 유방암 환자인지 폐암 환자인지에 따라서 가슴이 아파요의 맥락이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결국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확률에 기반해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슴이 아파요 하면 어느 때는 브레스트 페인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체스트 월 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려면 사실은 이 환자가 브레스트 캔서 환자인지 렁 캔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EMR 데이터 같은 게 안 붙어 있거나 이 안에서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를 추론을 할 수가 없으면 결국은 부정확한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뭐 MCP를 기반으로 해서 EMR 데이터를 연결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멀티턴 기반으로 해서 혹시 그게 유방 통증인가요? 아니면 다른 통증인가요? 라는 거를 좀 리어슈런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라지 랭귀지 모델이 구현할 수 있도록 어떤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물어보신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혹시 더 필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간호사 선생님들이 더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좀 없어요, 임상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테릭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얘를 역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성능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 신테릭 데이터 자체에서도 사실은 좀 오류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PICC라고 해서 이렇게 말초 정맥으로부터 심장 가까이로 관을 삽입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항암제를 뿌리는, 그래서 독성이 강한 항암제 내지는 항암 치료를 오래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이제 방법들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럼 환자가 계속 이 관을 달고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감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챗GPT가 만든 건 PIC 삽입 부위 드레싱은 7일마다 교환하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환자가 어떤 드레싱을 썼냐에 따라서 이 날짜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간호사 선생님이 그냥 7일마다 교환해야 돼요가 아니라 지금 어떤 드레싱을 쓰고 있는지 내지는 EMR 데이터에서 이 사람에게 처방당한 드레싱 재료가 어떤 건지를 보고 정확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똑딱이라고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시종일관 똑딱이로만 대화하시는데 사실은 보통 저희가 똑딱이라고 하면 그 똑딱이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디테일하게 잡아주지 못하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결국 필요한 거는 각각의 이런 AI 모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 개별된 이런 AI 시스템들이 하나의 어떤 코헤시브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에이전틱한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병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쿼리를, 그러니까 환자의 질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녀석 따로, 그다음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찾아가지고 생성하는 녀석 따로,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의 전체 히스토리를 다 정리해서 의료진에게 얘를 넘겨주는 역할 따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매끄럽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은 암 환자 맥락 안에서 서포티브 케어를 진행할 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포착을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억셉터블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사실 어떤
한 의료진의 역할만큼을 보조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역할의 LLM들을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연결해 보는 것들의 시도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어떤 세팅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라 실생 환경 내에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저희가 트라이얼 앤 에러를 계속 많이 만들어야만 앞으로 AI 모델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기술들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위 노드 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갭들을 계속 발견하는 연구들이 계속 좀 지지를 받고 필요한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다 붙이면 가장 아이디얼하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맥락 안에서는 결국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전달할 줄 아는 AI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